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송지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전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산업, 모든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소프트웨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프트웨어와 전산업과 그 사이의 세이프티인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안전과 전산업과 그 안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전산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전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게 잡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발표 주제는 좀 크게 잡아보고 싶어서 전산업이라고 한번 일단 잡아봤고요. 제가 이제 전산업을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안전 중요 산업과 그 이외의 산업의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전체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 중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원자력이라던가 철도, 항공, 자동차, 의료 이런 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산업 분야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환경 피해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안전 중요 산업이라고 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정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쪽을 그 이외의 산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시다시피 이런 뭐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 외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 중요 산업과 그 외 산업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전 관련 산업이라고 좀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afety related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전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안전이라는 개념은 쉽게 알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조금 애매하고 모호하고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리플렛을 보시면 제 발표 주제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전달할 때 잘못 전달했나고 얼른 확인해 보니까 저는 안전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이라는 단어는 안정, 신뢰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그 행안부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 혹은 인적, 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듣다 보면 영어의 safety 개념과 영어의 security 개념을 혼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safet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발적이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비의도적인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의 보호입니다. security는 이거와는 좀 반대 개념입니다.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이 있는 행위나 상황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침해가 security라고 본다면 안전은 좀 어떤 우발적이고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내부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이 내용에서 나오는 안전은 바로 영문 용어인 이 safety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전 얘기가 나오면 그 반대 개념의 위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능성의 그 개념을 조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 있고 50도씨의
따뜻한 물이 있다면 당연히 심각한 정도를 봤을 때는 100도씨의 물이 더 심각하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100도씨의 물이 저에게 가까이 있으면 더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고 멀리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용기가 길쭉해서 넘어지기 쉬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 안전 중요 혹은 안전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철도, 항공, 의료,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개발을 보면 100% 제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징을 좀 뽑아보면 굉장히 어떤 하드웨어 결함에 대해서,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도 좀 하드웨어 집중적으로 위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중화를 한다거나 삼중화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중요한 제어, 중요한 판단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결정해서. 예를 들면 운전도 자동차는 있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무엇인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런 중요한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게 되고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제어나 혹은 사람을 도와주는 기능 정도가 하드웨어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영 단계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좀 관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기름칠을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운영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안전할지에 대한 절차를 정해놓고 그 절차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그 절차대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면 하드웨어 오류가 나면 이거는 개발사나 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운영 중에 이런 절차도 마련됐고 훈련도 되어 있지만 운영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운영자, 사용자의 실수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인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있다면 이젠 시대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는 상당히 많은 단어로, 그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프로젝트, 일본은 재응 전략, 중국은 제조 2025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철도, 원자력, 항공, 가전, 기타 등등 주변에 보이는 그러한 기기들에서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제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굉장히 쉬운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위험을 정의를 했었는데 위험은 피해의 심각도와 피해의 가능성의 조합이라고 봤을 때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점점 나날이 높아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사고를 나면 심각도는 더 커지겠죠. 예전에는 제어는 사람이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기기들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도 높아지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인한 위험은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사실 좀 막연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든 산업, 전 산업이라는 그림이 점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모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전중요 관련 산업은 점점 더 많은 산업들을 흡수해서 더 커져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산업들이 계속 기계화, 자동화, 복잡화, 지능화, 연결화됨에 따라서 점점 관련 산업이나 중요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실패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농작물이 죽고 살고는 비가 안 온다거나 너무 해가 쨍쨍하거나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하늘에 달려 있던 문제가 이제는 스마트팜이라는 곳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게 뭔가 자칫 컴퓨터가 잘못 판단하면 너무 덥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춥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물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물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작물이 죽게 됩니다. 그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도 안전 중요 혹은 안전 관련 산업 분야로 이쪽으로 편입이 되겠고요. 그다음 벌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전기톱으로 도끼로 벌목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큰 기계나 이런 자동화된 로봇이 GPS 신호를 받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벌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좌표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엉뚱한 곳에서 벌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많은 분야들이 점점 안전 중요, 안전 관련 산업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한번 보면 이제는 개발 단계에서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결함이 없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전한 하드웨어만 생각했다면 안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 기능이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제어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관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도 중요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사고 책임자 같은 책임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하드웨어의 오류에 대해서만 제작 혹은 개발사가 책임을 졌다면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 이젠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도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제작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영 실수 쪽,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운영 실수 쪽은 상당히 비중이 줄겠죠. 그래서 인재가 어떻게 보면 기계화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인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볼보에서 그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영어로는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이라고 해서 AEB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데모를 이제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그래서 요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좀 끔찍합니다. 예. 앞에 아마 볼보의 CEO가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예. 예,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했겠죠. 마네킹 실험했을 때 멈췄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실험한 겁니다. 예, 그냥 밀고 가버렸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이제 AB를 믿으려고 해도 얘가 오동작을 하면 사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올 수 있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오류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아예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어라. 그렇지 않고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중앙분리대를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 한번 눌러주시죠. 네, 뒤로 다시 가서 화면을 눌러주세요. 네. 보시면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능은 그냥 항상 학습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잠시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만든 가드레일을 구분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테슬라 오토파일럿 페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보잉 737 맥스 8 시리즈 쪽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참사였고요. 그래서 먼저 라이온에어 쪽에서 추락했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무원과 승객이 전부 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프리밀리미어 그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발표하기는 섣부르지만 그래도 정황상 사람들의 증언상 보면 이건 소프트웨어 오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보잉 737기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1960년대에 개발돼서 첫 그 상용으로 이제 비행이 시작된 게 1968년일 겁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마 지금까지 10,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팔렸고요. 그리고 보잉사에서 가장 최장수 모델, 최대 많이 팔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의 에어버스랑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4번째 제너레이션까지 나왔는데 처음 보잉 737 오리지널 버전부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클래식 모델이 나오고 NG,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 나오고 맥스 모델이 나오는데 이 맥스 모델로 지나가면서 사실은 좀 이 전체 풀 체인지라고 하죠. 모든 디자인부터 모든 걸 다 바꿔서 새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에어버스 A320 네오라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쟁사 모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더 좋은 연비의 비행기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잉사가 너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풀 체인지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그 NG라는 모델에 살짝 그 엔진의 연비를 좋은 엔진을 달면서 출시가 됩니다. 이게 맥스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엔진이 연비가 좋아지려면 엔진이 좀 더 커져야 되고 더 이제 좋은 엔진이 붙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엔진을 최대한 날개 쪽에 붙이고 앞쪽으로 옮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안 맞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보잉사에서 궁여지책으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MCAS, MCAS 혹은 MCAS라고 부르는데 Maneuvering Characteristic Augment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면 그리고 조종사가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속도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느린 경우에는 강제로 기수를 낮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게 비행기가 이제 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이륙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될 때 플랩이라는 거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양력이 발생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플랩을 접어버립니다. 플랩을 딱 접는 순간 이제 이 아까 그 조건에 맞게 MCAS가 작동을 하면서 조종사가 갑자기 기수가 확 올라가는 걸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항공기 앞쪽에 기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2개가 좌우에 붙어 있는데 보통은 안전 쪽에 중요한 시스템은 센서를 3개를 답니다.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2개가 센싱을 하고 또 하나가 고장났을 때 정말 어느 게 고장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수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센싱한 값이 옳다라고 보는데 이쪽에는 2개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류가 서로 이제 받음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실속이 돼서 비행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센싱하는 게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는 상승하려고 하고 조종사는 계속 기수를 올리려고 하고 얘는 계속 내려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려고 하려면 수동으로 뭔가 버튼 2개 눌러서 끄고 매뉴얼하게 휠을 막 돌려야 꺼진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자세한 리포트가 나오면 아마 내용을 더 알게 되겠지만 지금 정황상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소프트웨어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안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어느 굉장히 안전한 상태,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 어느 정도로 허용 가능한 정도까지 이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요즘 그 기능 안전 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의 예라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선의 고온에
어떤 전선이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한 피복을 입히는 것으로서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기능 안전이 아니고요. 전선의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걸 감지해서 전기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화재 예방.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게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면 되지 않아?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별표 5개를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뭔가 이제 요구사항,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명 주기를,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품질에서는 위험 분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험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위험원이 식별이 돼야 되고요. 그 위험원이 식별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재앙적인 수준의 위험이구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구나. 이러한 위험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 안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면 저감을 시켜서 결국은 그 위험의 요소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안전 요구사항, SRS, Safety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RS가 설계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로서는 안전을 100% 커버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했던 연구랑 좀 매칭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68% 정도가 소프트웨어 안전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이것이고, 소프트웨어 품질은 이거고, 정보 보안은 이거, 차이가 이렇게 됐고, 표준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매년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를 하면서 해외 석학 15분을 모셨고, 국내 안전 전문가 20명이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포럼을 발대식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때 포럼 발대식 때 국회의원 24분이 같이 이 발대식에 참석을 하셨고요. 이쪽에 이 대표로 하시는 여야 국회의원 3분이 대표를 맡아주셨고, 한 250분 정도의 안전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정말 소프트웨어 안전 중요한데 법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논의도 많이 했고요.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많은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결과와 2018년도 작년에 했던 결과를 봤더니 소프트웨어 안전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33%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많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저희 연구소도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좀 여기서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법제도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품질 보안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정보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에 비해서 법령 수준의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법령들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품질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안에 이러이러한 품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안전 쪽에서는 법령 단계는 없고요. 어느 정도 법령 밑에 어떤 도메인, 그러니까 국토부 고시를 보면 철도 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이라던가 항공기 기술 기준에 일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 수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2016년도에
뭐 모든 산업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반 시설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해서 결국은 작년에 그 박정 의원실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위 회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안전이라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꼭지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에 대한 그 꼭지가 들었습니다. 정의가 확실하게 안전이 뭐다라는 정의가 들어갔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이러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구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어떤 분류에 대해서도 도출한 연구도 수행했고, 이러한 분류가 소프트웨어 안전에 그 분류가 됐으면 각각의 이 분류에서 어떤 안전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역할, 안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 굉장히 지금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보안이나 품질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안전 쪽이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부 다 해외 기업이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을 잘할 수 있는 단단한 그 기업들을 최대한 육성을 해서 어떤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이 확보돼야만 지금은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도 해야 되고 점검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법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조직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 안전이 좀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2가지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어느 특정 도메인을 지금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 발표에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항공, 원자력, 철도 그쪽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미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넣고 어떤 조문항 형태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도메인에 들어가지 않는 옆에 있는 가전에 있는 전기밥솥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안전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서 어느 꼭 한 분야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로 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요타에서 급발진 사고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플립이 이제 비트 플립이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결합이 돼서 하나의 제조물, 제품으로 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개발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된 논의가 됐고 실제로 그러한 피해 보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이 제가 그런데 불구하고 근데 현재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일단 어떤 기기와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은 어떤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발생해서 결국은 그 기기의 오동작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보상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진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